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면 내년 실적은 무조건 수출 기업들한테는 땡큐다. 아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네. 그러니까 미 대선의 변동성에 편승해서 뭔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뭔가 흔들릴 때 떡상을 내가 기대하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꼽은 게 있어요. 수혜주를. 네. 트럼프 수혜주가 뭐냐면 네. 뭘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건 네. 담으려고 열심히 적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또 아, 그래도 삼성도 좀 담았는데? 쉬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좀.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역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다. 여러 개 나눠서. 매일 아침 눈을 떠 저들을 바라 안녕하십니까, 이영진의 경제만담입니다. 오늘 미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다시 트럼프, 다시 도람프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반적인 여론을 살짝 훑어보니까 원래부터 트럼프였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이 좀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김미정 아나운서는 소고기를 사는 내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방송 꼭 그게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편집이 안 됐나요? 편집을 왜 합니까? 네. 아,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결과는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우리 개미들이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트럼프가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걸까요? 네, BBC의 이제 최근 뉴스를 보시면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전반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와요. 네. 근데 아직도 해리스가 그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 2% 정도 이기고 있거든요. 좀 미묘한 격차. 잠시만요. 아, 근데 2%라고요? 네, 2% 정도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격차가 과거 대비해서 줄긴 했는데 네. 여전히 해리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 표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 지역별로 50개 이 경합주별로 결국은 선거인단을 모으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그 네. 주에서 지금 여러 표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네. 그 여러 표의 향방이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리스로 분위기 가는 듯 했다가 처음에 이제 귀에 총 맞고 나서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쪄갔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내려가고 해리스 등장하면서 이제 좀 효과를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트럼프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또 반영되면서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근데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느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귀 맞은 거 어찌 보면은 좀 호재겠는데요?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납니다. 네. 총 맞고도 대통령이 못 되는 유일한 첫 후보가 트럼프가 되는 거냐라고 그러니까요. 김미정 아나운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었죠. 네. 그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리스는 전 정권의 실패의 책임자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미국 그 인민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나는 바이든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그 유체이탈 화법은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실제로 좀 팍팍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 비백인들이 네. 원래는 좀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는데 뭐 이전만 해도 거의 90% 가까이. 근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흑인들이 그렇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냐면 네. 흑인들은 좀 봐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지위는 뭐 과거부터 권리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종 차별을 네. 당한다 이렇지만 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지위가 좀 더 낮고 네네.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히스패닉, 라틴계 사람들인데 네네. 라틴계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의해서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어려움이 상상을 커졌다? 초월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민주당의 해리스를 네. 찍겠어요. 오히려 트럼프처럼 저 또라이가 오면 또 한번 뒤집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히스패닉이 이제 이탈을 하면서 해리스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네. 그 기존에 그러니까 2016년과 20년도에 그 변동성을 줬던 게 결국은 백인 남성들 일부 소위 얘기하는 샤이 트럼프가 2016년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힐러리가 이겼지만 그 샤이 트럼프의 존재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겼고요. 근데 2020년 와서는 그 샤이 트럼프가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이미 네. 대통령을 한 번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뭐 경제가 나쁘거나 뭐 증시가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창피한 일이 창피한가? 아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원래 이제 샤이 트럼프가 3% 내외라고 했는데 네네.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오. 평가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샤이 트럼프가 다 커밍아웃을 한 거냐? 이게 앞으로 선거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네. 근데 뭐 그 아마 국장도 친인척분도 그렇고 미국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네. 이제 뭐 친구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미국을 분위기를 좀, 물어보면 네네. 네,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아. 적어도 제가 아는 네. 그 사람 휴민트 내에서는 네네. 트럼프를 내가 지지한다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계나 동양계는 더더욱 그렇고 네. 미국 내에서도 뭐 소위 주류 사회, 특히 대도시 쪽에서는 그런 건 굉장히 드문데 다만 그 대도시를 조금 벗어나서 네. 시골, 그 다음에 뭐 농촌 아니면 뭐 보금주의 뭐 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거의 드러내놓고 혹은 드러내놓지 않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성향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도박사들이 트럼프에게 베팅하게 만드는 네.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가장 격전지라고 알려지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그게 아마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2, 3일 전 자료로 봤을 때 한 62대 38 정도로 오. 그 여러 표가 달려있는 그 네. 주에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냥 기성 언론에 나오는 현실반이란가요? 네, 아직도 민주당이 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왜냐면 일전에 그 김미정 아나운서가 해리스가 만약에 안 되면 소고기를 하기로 했던 그 방송을 했던 날 그 전날 제가 저희 네. 특파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미국에서 해리스는 크게 인기가 없다. 정보가 있으셨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약간 아니 방송에서도 내기를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내기를 하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아무튼 네, 계속 예. 얘기해보세요. 예. 왜 쫄립니까? 저 사실은 옆에서 그 김종효 이사가 이야기할 때 소고기 1인분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알아보고 제가 있어요. 이번 달에 돈 좀 많이 써가지고. 아 진짜로요? 네네. 어차피 뭐 2주 뒤니까 아, 11월이다? 11월에 합니다. 예. 네. 그런데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인기가 없대요? 아니 그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아바타라고 아. 다들 생각을 하고 조종당하는.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이 정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왜냐면 트럼프 집권 때 그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네. 내부 정치는 좀 잘 못하더라도 외교는 확실하게 해서 미국인들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대통령이 트럼프다. 약간 아메리카가 짱이다. 그렇죠. 이건데. 그거를 해준 거죠. 삐끼삐끼 한 번 한 거죠. 역시 스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약간 실리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뭐 네. 나토도 돕고 저 돈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지만 한국, 일본도 돕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미국이 특히 이제 미국의 주류라고 지금은 주류라고 하기가 좀 이 비율이 많이 줄었지만 네. 소위 이제 이 백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도 잃고 약해진 것은 결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갔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저렇게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번 국가들에게 나토를 포함해서 우리가 방위비를 쏟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다 우리의 손으로 돌아오는 것.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고 이거를 아무도 외부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2016년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누구나 속에 있었지만 말을 못하는 얘기를 겉으로 한번 빵 터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면서 엄청난 바람으로 몰고 왔던 거고요. 2020년도에는 약간 그 바람이 식으면서 아주 약간의 표차로 바이든에게 넘겨줬지만 바이든한테 맡겨봤더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물가도 올렸죠. 네. 증시는 올랐지만 뭐 경제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 올라간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고요. 맞아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정말 식료품도 사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특파원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네. 저도 이제 미국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네. 제일 이제 그 체감하는 게 대도시에서 네. 외식 가격의 급등이 어. 진짜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팁이 네. 예전에는 15, 뭐 20, 25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18에서 시작하고 18을 찍는 자체가 네. 바로 이제 접시 날라온다. 그 사람에게 야 너 18밖에 안 줘? 안 뭐 줘? 더 거의 이런, 받아야지. 예. 그러니까 뭐 아, 25 그래서 18인가 보구나. 빨리 고전 유머를. 아니, 아니 이거 고전 유머가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나는 숫자만 얘기했는데 왜 그래? 아니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팁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한 30%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만하게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인당 5, 6만 원 정도는 아이슬란드 아니에요? 아이슬란드? 네네. 아이슬란드 왜 아니, 갑자기? 갑자기 그 서진이네가 생각이 나서. 아 거기랑 비슷한 정도의 네. 수준으로 뉴욕 그런 이런 것 데.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뭐 물론 미국도 정말 시골로 들어가면 여전히 아직 가격이 싼 데도 있지만 네네. 대도시 기준으로는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런 외식비 부담 자체로 인해서 엔게이 지수가 지금 미국 역대 최대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산층 이상 미국에서 1억 5천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이상 버시는 분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는 적은데
소위 저소득층에게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이제 밖에서 밥도 회사 앞에 있는 한식 뷔페 그 티켓을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미국에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행기 타고 이제 여기로. 근데 우리나라도 한식 뷔페 이제 비싸요. 한 8, 9천 원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러니까요. 네. 8, 9천 원이면 요새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6천 원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야. 그래서 뭐 되게 요즘은 국밥도 16,000원 이러고. 저도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의 네네. 물가를 아, 느낄 여의도 때 장난 아니죠. 저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느끼는데 네. 한국은 싼 겁니다. 아 그 정도예요? 미국에 비하면 정말 싸다. 유럽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유럽은 어때요? 프랑스에서 좀 먹었다 싶으면 보통 40유로 한 6만 원? 와. 1인당. 1인당? 1인당. 근데 저는 관광지를 갔으니까 당연히 더 비쌌겠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로 지금 넘어갔는데 좀 돌아와서 2번을 가야 될까요? 아니요. 3번을 가야죠. 아 괜히 물어봤다. 그냥 그렇죠. 바로 갈 걸. 네. 자, 너무 조심스럽다. 그 오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아니 그래도 이제 또 공식적인 또 이제. 아 그리고 저는 어차피 오피셜한. 까막눈이라서 네. 예, 국문 기사가 아니면 네. 미국 소식을 접할 일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여론 지금 최근에 나온 이런 여론상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좀 크게 뭔가 딱 나타날 만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행을 한다던가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주장하고 있는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관세라고 관세. 봐야죠. 근데 이 관세가 FTA가 이미 체결돼 있는 우리나라에도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과연 될 수 있을지 뭐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트럼프가 일단 뭐 중국에 60% 관세 때리겠다. 동맹국에게도 10% 정도의 관세를 부여하겠다. 네.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국가 어디입니까? 한국. 그다음에 멕시코. 아 멕시코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장 달러 대비 환율이 약해진 국가가 그 두 국가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일종의 프락시로 우리는 네. 중국에 수출했던 걸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옮겨서 수출하고 있는 국가지만 네네. 멕시코는 원래부터 미국만 팔았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고 싶던 국가가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면 네. 멕시코를 돌아서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고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고 여기가 그 관세 자유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멕시코 페소화가 한국의 원화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가장 급등한 약해진 통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도 미국 사람들이 여행 오긴 좋겠네.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라서.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환율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지난 2016년 될 때는 약달러 얘기했거든요. 네. 약달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수출 경쟁력 회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강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엄청 강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요. 막 7만 달러를 가려고 다시 하는 1억을 그런 가냐. 네,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업종별로 물론 빅테크 종목군도 여전히 강하지만 뭐 그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여전히 강하지만 대대적으로 또 강해지고 있는 게 트럼프가 밀고 있는 에너지 업종 종목군들도 다시 신고가로 들어가면서 네. 전체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너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런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일이 절대 나타나지 IRA는 어떨 것 같아요? IRA는 폐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시다시피 상하원도 약간 의원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전체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뜻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판세로 가면 모르지만 네. 지금 뭐 예상이 항상 틀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상원의 구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상원은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보면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서 IRA에 대한 보조금을 좀 축소하고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네. 전체를 폐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그럼 않을까라는 보조금을 축소하면 수출 기업들 특히 그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산을 하려던 기업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좀 많이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환율이 그렇게 확 벌어지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네. 수출 기업들은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건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환율 효과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3분기에는 뭐 약간 뭐 매출도 좀 줄어들고 환율 효과도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익률이 줄어들었는데 네. 만약에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가 직접 집권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면 2주 지금 방송 기준으로 2주 남았죠. 네. 네. 그리고 방송이 나가면 1주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면 내년 실적은 무조건 수출 기업들한테는 땡큐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네. 그러면 종목군들이 미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건 반도체보단 자동차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네. 지금 뭐 인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 있지만 네. 다 필요 없고 네. 어차피 지금 이익 뽑아내고 있는 건 우리나라랑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포션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줄어드는 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익이 나는 거의 대부분이 네.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믹스가 좋아지면서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려서 이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분기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환율하고 페어링돼서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고 네. 2분기부터 환율이 꺾이면서 주가의 조정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원화가 폭등하고 있거든요. 네. 네. 1,300원 초반에서 1,370원까지 폭등했는데 맞아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자동차가 환율에 가장 민감하죠. 아, 민감한데 보조금이 네. 또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보다는 내연차? 그렇죠. 네. 기존에 있던 레거시 자동차를 더 밀어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 석유 떼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논리라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네. 둘 다 망가지고 있다니까요.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가 맞다면 그러면 선거 때까지 뭔가 불확실성 때문에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저점에서 한 5% 폭등하는 구간에 반도체 폭망, 자동차 폭망 둘 다 내리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관세를 10% 때려맞고 정말 끝날 거냐. 그다음에 미국에서 과연 생산분을 얼마나 또 추가적으로 늘릴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재정적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까 빌려라도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돈이 없답니다. 산업은행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재정도 뭐 연간 몇십 조씩 깎아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IRA 보조금이 줄어들면 그리고 반도체의 이익이 줄어들면 네. 우리 국내 경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 돈도 그리고 없고 지금 대안. 우리가 그렇죠. 예.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원전 네. 여기다가 수출입은행이 막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막 지금 뭐 물론 MOU 체결된 상황이라서 체코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 흐름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수출입은행에 돈을 빌려줘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받지만 그 네. 돈을 폴란드에서 받은 게 아니고 폴란드에 우리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줘서 그 돈을 우리 기업이 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입은행도 이래저래 돈이 꽤 나가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정책금융으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세금 깎아주는 거 외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 기본적으로 덩치를 불려야 되는데 네. 산업은행이 그 구조조정을 해서 뭐 HMM이나 이런 데를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뭐 전에 아예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 이동채부터 뭐 그냥 계속 쭉 그러니까요. 이어온 일이니까. 심지어는 강석훈은 정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천재라는 얘기가 있죠. 그 일을 안 하는 거를 노력을 해서 천재인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가서 천재가 아닐까요? 아,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계속 가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결과를 지켜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도 일단 시장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안 됐을 때 무슨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냐면 네. 그 2020년에 트럼프가 안 됐을 때 의회 장악 시도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비슷한 시도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와요. 내란처럼. 그러니까 뭐 내란까지는 좀 오보인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트럼프를 진짜로 좋아하는 그 극단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무기를 모으고 있답니다. 아, 근데 물론 그게 일부 지역이기는 한데, 네. 뭐 작년인가 그 포틀랜드에서 민주당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네네. 트럼프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총격전을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진사 해진사인 거예요. 이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그냥 말하면은 약간 농담 같기는 한데 네. 미국 내에서도 이걸 좀 약간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책도 나왔던데 미국은 뭐 내전 중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책도 KBS 뭐 특파원이 썼던데 저는 네. 뭐 그 얘기를 100% 신뢰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극단주의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원래 우리가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 끝나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뭐 미국은 다를 수 있어도.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끝났는데도 서로 막 불복하는 네. 그런 양상이 전개됐을 경우에 또 하나의 변동성을 알 수 있기 그렇다.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이 변동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용자들은 네. 트럼프 그러니까 미 대선의 변동성에 편승해서 뭔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뭔가 흔들릴 때 떡상을 내가 기대하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꼽은 게 있어요. 수혜주를. 네. 트럼프 수혜주가 뭐냐면 네. 에너지 내연차 같은 이제 화석 에너지 네. 밸류체인이고 규제 완화, 금융, 헬스케어, 통신. 네.
민생은 산업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건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헬스케어.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헬스케어, 특히 인공지능으로 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미국 진출이 1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의료법상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뇌졸중 판단을 하는데 그냥 하면 50만 원이 든대요. 가장 낮은 기본이. 네네. 근데 인공지능으로 판독을 하면 네. 2만 원이랍니다. 아. 2만 원. 기본적인 수가는 한 7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네네. 2만 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거를 안 한대요. 그렇죠. 네. 귀찮아 죽겠다고. 안 한답니다. 네네. 수가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너무 보편화해 있어서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특히 헬스케어 인공지능 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그 미국 종목군들 중에서 좀 재밌는 종목군은 어떤 게 있냐면 네. 대부분 다 괜찮은데 급락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 뭐 ASML처럼 특수한 종목 빼고 네. ASML은 실제로 인텔하고 삼성하고 헤매갖고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휴메너 같은 이런 민간 보험 쪽의 종목군들 중에 급락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왜 급락하냐면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정책 중 유일하게 좀 공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약가 인하거든요. 어. 이건 뭐 미국은 진짜 심각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번에 의료 사태 맞으면서 향후 의료 수가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전부 뭐 민간 보험이고 민간 보험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렇죠. 민간 보험이라도 안 들어놓으면 정말 뭐 병원 한번 갔다 오는데 몇십만 원은 그냥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도 공약 중에 낮추는 게 공약으로 있고 그나마 양쪽이 좀 공통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약가를 낮출 수 있는 혹은 네.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뭐 AI 관련 활용은 아마도 뭐 일정 부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될 건 뭐 루닛을 포함한 국내 업체들이 과연 미국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느냐는 좀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네, 루닛이나 이런 업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해외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것도 지금 방산주와 더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수혜주라고 꼽히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해리스가 돼도 지금 동맹들이랑 동맹에서 벗어난 국가들과 척을 지는 과정에서 방사는 조금 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세계 경제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네. 방위비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최근 증시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2600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방산주는 대표 종목분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 방산을 사야 되나? 방산. 네.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방산주를 사시려면 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한 타임 조금 더 기다려. 지켜보시는 게 왜냐하면 네. 실적 발표되는 그 구간 때 네. 주가가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좋았던 실적을 반영하면서 먼저 올랐다가 이벤트가 나올 때 주가가 빠진 경우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가 이 방송 나온 날 정도의 재료가 나올 것 같은데 폴란드 대통령과 또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 내일 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 네, 뒤에. 방송 아, 뒤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뭔가 추가 수주가 있으면 그때 이벤트로 또 오르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 사시는 것보단 좀 기다렸다가. 빈관점에서 조정 나왔을 때 네. 대표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뭘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건 네. 지금 의학 쪽 아까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 AI 헬스케어가 아니더라도 네.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이런. 미국은 약도 안 만들어요. 약도 임상하고 개발만 하고 네. 전부 만드는 것도 해외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약들은 론자 같은 데서 만들고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것들 화학약은 인도, 네. 그다음에 단백질약 이런 바이오약은 중국에서 만들어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점점 빼서 공장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옮길 데가 없어요. 한국에 별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고려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뭐 CDMO 계열의 바이오들도 어느 정도 네.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도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3대장이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세 개가 있는 3대장인데요. 밸류에이션만 보면 현대로템이 가장 그래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아마도 MSCI 편입 이슈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좀 매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에어로는 K9 때문에 호재가 있긴 한데 그 베이사 레이더를 개발을 못하면서 좀 악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로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밸류도 제일 비싸요. 저 뭐 좀 담으려고 열심히 적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또? 아, 그래도 삼성도 좀 담았는데? 쉬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좀.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역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다. 여러 개 나눠서. 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소고기 어땠어? 소고기 멘트 어땠어? 아니 소고기가 진짜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소고기 한 3번 얘기한 것 나 같은데. 소고기 안 먹어. 뭐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올 거야. 나는 작은 개미 거대한 시장 속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